11명의 경제학자들이 진보적인 정책 어젠다를 들고 뭉쳤습니다. 정책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공정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선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낸 책에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자들을 대표해서 원승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승현 교수는 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의 시간, 이게 이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자 11분이 네네. 모이셨던데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됐나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 등등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경제 정책의 지향점, 최초에 내세운 지향점은 평등과 경제 평등과 공정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향점은 맞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좀 유능하지 못하게 했다. 아니면 좀 시장을 존중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면 경제 평등과 공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 만능주의를 또 다시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오히려 시대를 잘못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중요한 일은 현재 가장 당면한 과제가 경제 평등과 공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시장과 어떻게 잘 조율해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실망도 있겠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좀 더 나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과 이른바 공정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지만 네. 그 지향점은 계속 가야 된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서 실망하셨다고 그러는데 특히 어떤 부분, 뭐를 특히 잘못했기 때문에 좀 실망을 했나요? 일단은 경제 평등과 이제 공정이라는 지향점에서 보면 실제로 사실은 그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 기반자도 있고 국회 의원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시중의 여론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원칙적으로 잘 진행을 했으면 당초에 목표한 방향을 사실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혼란시킨 점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우리가 개발 시대의 정책을 중심으로 항상 정책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장도 발전하고 민간의 경쟁이가 가장 큰 부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반감도 되고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같은 게 그런 것이죠. 최저임금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너무 갑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최저임금제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좀 구체적인 걸 차츰차츰 말씀을 하자면 최저임금을 이제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갑작스럽게 추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갑작스럽게 추진할 때 이제 뭐 급격하게 인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실 네, 텐데 네, 그렇죠. 네. 그 부작용을 많이 지적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당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신 분들 네. 어쩌면 진보적인 예. 학자분들도 그동에 많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왜 그런 걸 귀담아 듣지를 않았을까요? 그때 그런 반론 또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네. 이게 너무 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여론이나 이런 데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00원이라는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제 추정해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무리하게 되니까 오히려 후퇴해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그 박근혜 정부보다 낮게 됐거든요, 평균이 현재. 전체 지금까지 다 하는 네, 동안 그렇죠. 4년 평균은- 박근혜 대통령 5년 합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초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조금 정치 기반자들과 그 진보적인 학자 일부가 좀 무능했다고 봐야 됩니까?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감독원에 있어서 제가 정치 기반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사실 옆에서 이렇게 감독하신 거죠? 네, 그렇죠. 금융감독. 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정책이 무슨 몇 명의 학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이거를 다 수용해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네.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학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나가는데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능력과 경험까지만 조금 겸비를 했더라면 더 네.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 좀 네. 아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자들이 현실에 참여할 때 예. 결국 계속 트레이닝을 스스로도 받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뭐 브루킹스 연구소인지 뭐 이런 데서 계속 하고 낮은 자리부터 경험도 해서 예. 안에서 이제 주로 계신 공무원들과 같이 이 조합을 잘 이루어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당의 정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부동산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네네. 부동산 정책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네. 된 겁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얹어 봐야 별로 의미가 있을 것 그래서 같지는 진보적인 않은데. 시각에서 학자 시각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잘못한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공급 얘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네. 그냥 진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은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라는 게 어쨌든 간극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산으로 보는 그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점점 더 사실 자기 집을 갖고 좋은 집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북유럽이나 모든 나라에서 이거를 복지 관점에서 이걸 보완하는 제도를 시장을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떤 그 주거 복지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걸 단순히 뭐 가격을 하락시켜서 사람들한테 싼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 경제 이렇게 발전하는 경제에 사실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 주거복지 관점들이 주거복지.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일이지. 이거를 뭐 한두 개의 그 정책을 갖고 왔다 갔다 해서 예. 그 세금을 뭘 한다든지 그걸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복지 말씀하신 건 뭔가 좀 좋은 아주 질 좋은 공공임대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런 네네. 정책과 상통하나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복지 정책을 주로 뭐냐면 모기지를 통해서 자가주택을 스스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사도록 하는 정책이 그 뭐냐면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이거는 아주 비과학적인 얘기인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유럽을 가보시면은 예. 결국은 그 나라의 경우도 수도권 중심으로 네. 우리가 아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가격이 매우 높거든요. 아. 그리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 주거복지 형태를 어떻게 하냐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있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서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정책을 하고 우리나라도 젊을 땐 그렇게 살게 하고 네. 그다음에 한 40대 되면은 이게 돈을 벌어서 뭐 비싼 집을 산다든지 그거는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니멈 그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할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좀 더 네.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짧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니까 진보적 경제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 성장 담론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던데 네네. 제가 이해를 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장을 버리고 어떻게 이 국가가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고 부를 늘릴 수 없을 텐데
그 무슨 뜻인가요? 전적으로 성장을 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네. 성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장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발 시대의 생각인데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예. 실제로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민간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서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성장이라는 것을 집착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일 것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경제 효율성을 높이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사실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성장 담론을 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도 성장 담론에 좀 집착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 표가 제가 보는 그거 이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지니까 그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표를 먹고 사는 게 정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도 성장 담론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분배적인 측면을 강조한 좀 것인데. 복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장. 그렇죠. 네. 원래 그 분배 이제 복지 예. 분거를 통해서 이제 예. 생산적 분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것이 성장을 바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성장의 얽매이는 있는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그 지금의 불평등 구조는 상당히 다층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노동과 자본이라고 했지만 예. 같은 저 노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있고요. 네. 최근에 그 자산 불평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사실은 차근차근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이 하나면 이게 불평등이 해소된다 이런 정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화두, 뭐 불평등과 같은 말인데 네, 이제 네. 젊은 층의 공정. 네, 예. 이 공정이 뭐 지금은 최대의 화두인데 네. 그걸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네. 주장을 하셨는데 또 네. 그런 또 어떤 거를 해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말씀하셨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성장의 원동력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람. 네. 저희들 자랄 때 결국은 경쟁을 하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열심히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예.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기득권층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공정한 그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젊은 층들이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게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교육제도라든지 교육제도의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당장 발생하는 게 육아, 복지, 뭐 주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복지도 중산층 중심의 젊은층 중심의 이제 복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뭐 대선 한창인데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네. 우리 원승현 교수님 같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주장할 때 이런 걸 좀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어떤 뭐 한두 가지를 좀 들어주신다면. 뭐 저희는 일관되게 뭐 저 경제적 불평등 공정이니까요. 그걸 잘 사실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코로나19 이후에 즉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의 여러 계층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망할 때는 쉽게 망해도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일단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의식주에서 우리가 해결 못한 것이 이제 주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대해서 정말로 확고한 그 체계가 있는 정책을 다시 잘 설계를 해서 네. 주거복지를 좀 더 완성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단기적으로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부동산이니까 네, 주거복지 아까 네, 말씀하신 데 그렇죠. 가장 네. 시급하고 네. 또 코로나로 힘겨운 자영업자들을 좀 돕는 정책 필요하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진보적인 학자 11명이 모은 사회적 공정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어젠다를 들고 나온 정책의 시간 대표 집필자 원승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